2016 타경 33153에 강제 경매로 해서 토지 지분 매각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건물이 2개가 있는데 이 번지수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오게끔 되면 뭐라고 했죠? 건물이 있는 걸로 매각 제외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건물이 제가 권리 분석을 했을 때는 무허가 건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법정지상권이 없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물 주인과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이 되겠다. 여주가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여주가 그 교통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던 지역입니다. 여주가. 그렇기 때문에 여주에 투자하는 게 괜찮다 해갖고 추천을 해서 9,500까지가 4,600이 떨어진 것을 5,2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잘 받은 거예요. 보면 대지가 175평이니까. 문제는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러 갔더니, 여기 이것이 보면 우리가 낙찰 받은 거고, 이 낙찰 받은 거에 지분으로 2분의 1이고, 여기 집이 한 채 있고 여기 집이 한 채가 있는 거죠. 여기 집이 한 채가 있고 여기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 집은 아주 낡은 집이고 이 집은 그래도 낡은 집인데, 이 집은 사람이 안 살고 있고 이 집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벽돌로 된 집이에요. 감정평가는 이렇게 해서 2분의 1로 나왔는데, 낙찰을 받고 잔금을 냈더니 그 사이에 이렇게 반이 갈라져 있어서 415-3으로 돼 있고 465-1로 돼 있는 거예요. 낙찰을 받을 땐 2분의 1이었는데 이게 뭐야? 반으로 잘라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저와 이게 경매를 하고 오랫동안 하면서 지분의 2분의 1이 있다가 경매를 내고 잔금을 내러 갔을 때 잘라진 건 처음 보는 거예요. 원래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압류부터 하는 거죠. 압류 후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건데 잘라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가 이 잘라진 걸 여주, 그 당시는 구청, 지금 시청이죠. 시청 지적과에 가서 이거로 경매로 나왔는데 이걸 왜 잘라줬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랬네. 경매로 나왔는데 이거를 잘랐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지적과에서는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냐면은, 땅 주인들이 잘라달라고 얘기했으면 우리는 잘라줄 수밖에 없습니다. 잘라주면 안 됩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 특히나 안 됩니다. 건축법정에 했을 때에 이거 잘라달라고 했을 때,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는 잘라주면 안 되는 겁니다. 무허가 건물 없애면은 건축법에 의해서 대지는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라준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다시 잔금을 내려고 법원 경매에 갔어요. 경매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게 잘라졌는데, 이게 잘라주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잘랐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했더니 법원에서 경매계에서 잔금 받는 데서 이렇게 보더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해결해 준다면 나는 이걸 2개를 자른 걸 합치는 줄 알았더니, 합치는 것이 아니라 415-1번지, 우리 415-1번지의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이걸 잘랐잖아요. 하다 보니까 415-3번지에 등기부등본을 여기도 2분의 1을, 여기도 2분의 1씩을 두 필지를 다 2분의 1씩으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지적과에 가서 또 따지질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고 이제 우리는 협상을 하려고 소송을 한 것이,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 이렇게,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 이러한 소송을 내게끔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집이 있고, 여기 보면 계획관리지역에 소장을 냈죠. 보면 이렇게 소장을 내기 청구 취지
별지문을 원고들에게 4분의 2, 조국자에게 4분의 2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여기 왜 4분의 1이라면 여기에 소송을 한 사람들이 낙찰 받은 사람이 부부가 둘이서 공동으로 같이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은 공동으로 낙찰을 받고 나머지 2분의 1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3명이다 보니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소장을 낸 겁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고 이렇게 소장을 냈는데 답변이 온 거예요. 답변이 왔는데 제가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보면 여기 보시면 원래가 김누구고 이게 조옥누구였었는데 여기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2번지수예요. 보면 415-1번지에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었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는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무슨 법정지상권이 있냐고 봤더니 여기가 제일 먼저 보니까 이 필지가 전부 다가 415-1번지였구만. 한 번지였다가 여기 415-1에서 도로로 자르고 이렇게 분할을 한 겁니다. 분할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415번지 하나일 때에 집이 4개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보면 4개가 지어져 있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권리분석할 때에 우리가 낙찰받는 땅에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그 건축물에 우리가 낙찰받은 걸 갖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갖띄어서 확인해 봤더니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으니까 무허가로 보고 법정지상권이 없는 걸로 봤는데 그렇지가 않고 415번 지수에 있었고 415를 분할이 돼서 이제 415-3으로 갔든지 415-1이 됐으면 그 안에 있는 건물을 가서 여기 415-1로 변경이 됐고 415-1로 변경이 됐으니까 건축물 관리장에 415-1로 변경을 해달라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건축물은 옛날 번지수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건 415- 있을 때 건축허가를 받았고 지금 명의 이전이 주소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법정지상권이 있다. 이 답변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진짜 법정지상권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법정지상권이 있어도 우리는 철거는 하지 못하지만은 지료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조정으로 결정이 돼서 조정으로 나왔는데 나이 한 80대 되신 분이 여기 보면 광누구라고 이렇게 된 소송 이게 건물 주인이라고 돼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엔 한 40은 돼 보이는데 휠체어에 앉아서 엄마가 끌고 나갔는데 정신 박약하더만. 그러면서 재판장에 나와서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허물고 나가라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나갈 돈이 없으니까 이 건물을 사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경매로 돈을 벌려고 산 거는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소송 당사자가 80이 넘은 노인네다가 그 아들은 정신박약의 그 노인네가 그 아들을 데리고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걸 나가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뭐야 그 노인네들이 살고 있다가 불이 나서 2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불이 나서 죽은 게 왜 불이 나서 죽었냐 봤더니 전기요금을 3개월인가 5개월인가 안 내서 전기를 끊었더니 할 수 없이 그 노인네들이 전기를 끊으니까 할 수 없이 촛불을 켜고 살다가 불이 나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아니 오죽하면 전기료를 못 내는데 그 전기료를 끊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때부터 주택에 살면서 전기요금 안 내도 전기 안 끊습니다. 못 끊게 만들었습니다. 법을.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봤을 때도 아무리 돈을 벌겠다고 하더라도 80이 넘은 노인네가 40이 넘은 정신박약을 데리고 나와서 지금 이 겨울에 나가면 어떻게 되니까 나가는데 좀 돈을 좀 달라고 지부들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낙찰 받은 사람도 부부가 치과의사야. 나머지 2분의 1 지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빠가 누구가가 변호사야. 그러니까 이 변호사인데 내가 보기엔 이 갖고 있던 것이 이게 뭐냐면 사돈집인데 사돈이 이제 망해가지고 뭐 어렵다 그러니까 좀 땅을 좀 사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그 사돈 내에 있는 땅을 반을 사줘서 갖고 있었는데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사돈하고의 문제가 어려워질까봐 부탁을 해갖고 당신네들 피해 안 가게끔 하겠다고 해갖고 자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재판정에서 뭐라고 얘기 안 하면은 이렇게 됐으니까 그 땅을 찾기 위해서는 내보내야 되는 게 맞고 법정상권이 있는 게 맞으니까 적당한 가격으로 집을 좀 사주도록 합시다. 해갖고 이제 2천만 원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조금만 깎자 해가지고 그러면 1,500만 원이다 해갖고 1,500만 원을 주는 걸로 합의가 돼서 끝이 난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도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은 거기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이 방 하나도 얻을 돈은 줘야 되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주는 걸로 하자 해갖고 조정을 해서 1,500만 원을 끝냈습니다. 근데 조정한 곳에서도 실수가 있었어요. 먼저 제가 우리 수익 낙찰을 받은 거를 조정하러 가서 조정이 끝나니까 다른 데서는 조정이 끝났으면 그냥 가라고 그러는데 대전에 갔을 때는 조정이 끝났는데 가지 말고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 잠깐 기다렸더니 조정했던 사항을 타이핑으로 쳐와가지고 다시 읽어보고 사인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 대전에서 조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읽어보고 사인을 해서 끝이 났었는데 여기는 조정을 우리가 2분의 1을 다시 말하면 땅 주인이 좀 2명이잖아요. 2명이고 거기에 이제 광 누구가 법정상권에 있는 사람이 샀으니까 땅 주인 둘이서 그 건물 주인한테 다 같이 1,500만 원을 주는 걸로 조정으로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났는데 나중에 조정에서 판결 보는 걸 봤더니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결정사항. 원고들은 피고 누구에게 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광누구는 원고들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집 없는 기동산을 미등기 건물을 넘겨주고 나간다. 원고가 누구였죠? 2분의 1 지분권자잖아요. 원고들은 피고는 우리는 건물 주인의 피고도 있고 우리는 또 다른 땅 주인을 갖고 피고가 둘이죠. 한 사람은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려달라는 얘기고 또 한 피고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합의는 땅 주인 둘이서 같이 1,500만 원을 주는 걸로 합의를 해놓고 있는데 결정은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판결문 자체가
잘못한 거죠, 보면. 그래서 이걸 다시 소송을 좀 해야지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그쪽에서도 법을 알고 다 하다 보니까 할 게 뭐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정이 일어났어도 무시하고, 우리도 750을 보낼 테니까 같이 해서 내보내십시다 해가지고 판결문은 이렇게 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750만 원씩을 두시서, 땅 주인 둘이서 주고 여기 내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엔 여태까지는 지분에 관한 거였었고, 이제는 건물 매각처에 토지만 매각입니다. 2019 타경 7일 8일에서 동대문구 제기동에 토지만 일괄 매각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감정 가격이 3억 5천에서 얼마까지 떨어지면 2억 2,500까지 떨어져서 2억 5천에 우리가 낙찰을 받은 겁니다. 여기가 제기동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재건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2017년대 전입하고 배당 요구를 하고 뭐 보증금을 한 것이 있죠. 이렇게 보면 근저당 설정이 2017년대 5월 16일 날 있죠. 보면 여기보다는 조금 보면 빠르죠. 이런 낙찰을 받고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고,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 이렇게 소송을 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런 걸 낙찰을 받으면은 일단은 먼저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고 나면은 현장을 가서 협상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소장을 내는 걸로 처음에 쭉 해봤었는데, 제가 그 후에는 조금 생각을 바꾼 거예요. 협상을 할 때 가격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협상이라는 건 가격을 결정하는 건데, 소송을 안 하면은 가격을 결정할 때 상대편이 양보를 안 해요. 따라서 제가 많이 협상을 해보고 조정을 해본 결과 제일 먼저 소송을 내지 않습니까? 소송을 내면은 소장이 상대편에 전달이 되면은 소장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소장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자기가 가장 가까운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의뢰를 하면은 당신 법정지상권이 뭐 있든지 없든지 간에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럴 때는 당신이 불리하다 보니까 당신이 웬만하면 상대편이 협상을 하겠다 그러면 협상을 하는 게 맞다 하게끔 되면 우리가 그 다음에 협상을 하러 가면 우리 주장을 많이 따라오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기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왜? 협상이 안 되면 자기네들이 불리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저는 소송을 해놓고 협상을 하러 가요. 협상을 하다 처음에는 협상을 하다가 협상이 안 되면 소송을 했는데 지금은 일단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해놓고 소송을 하고 나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게끔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조금 제가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낙찰을 받고 소장부터 먼저 낸 거죠. 여기 보시면 옛날 건물이 있고 지적상 도로는 없습니다. 현황 도로는 있죠. 이 현황 도로가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랬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현황 도로는 마을 안길. 다시 말해 옛날서부터 있던 그런 도로, 마을 안길. 자, 보면 여기 집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황도로가 요 문으로 들어가게끔 돼. 요 문입니다. 여기 지적성 도로가 없지만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장을 냈죠. 피고 최 누구 홍 누구 해갖고 두 사람에 내서 건물을 철거하고 돈 한 년까지 월 146만 원의 그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판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것이 치료를 청구할 것 같으면은 치료 감정을 신청하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소송을 하고 이제 나가면은 상대편이 참석을 안 하면은 무변론 하려면은 무변론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냥 청구했던 그 치료를 그대로 판결해 주시는 분이 있고, 다른 어떤 판사님은 상대편이 나오지 않아도 치료 감정, 만약에 치료를 받으실 거면은 치료 감정을 정식으로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판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감정 신청을 하십시오 하다 보니까 우리는 치료 감정을 하게끔 되는 거죠, 보면. 결국은 조정을 하게끔 됐는데 치료 신청을 해가지고 치료 판결을 받았거든요. 치료를 판결했는데 판결을 받아갖고 이렇게 뭐 조정 날짜에서 조정실에 이제 상대편도 나왔고 우리도 나간 거죠. 조정실에 나갔더니 상대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돈이 없는데 지금 단박 나갈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6개월을 현재 6개월을 더 살게 해주신다면은 그 치료를 가지고 내가 6개월 동안을 집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파는 거를 가격을 얼마나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서부터 나가려고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한 준비하려면 한 6개월이 걸리니까 6개월 동안 내가 이 집에서 더 살게 해주시면은 6개월 후에 나가는 조건으로 현재 있는 집을 당신에게 드리고 매매하는 걸로 해서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조정해서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봤을 때는 돈이 있는 사람 같으면 쥐어짜겠죠. 돈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경배가 나오지도 않았겠죠. 돈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쥐어짜봐야 나올 게 없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합시다. 그 대신에 만약의 경우에 또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안 나갈 때는 어떻게 한다는 조건을 걸어서 6개월 후에 나가지 않는다면 월 100만 원씩의 지급을 준다. 이런 조건으로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보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들은 포함해 일제의 권리를 한다. 만약에 6개월 후에 나가지 않으면 월 100만 원 비율로 준다 하는 걸로 조정사항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6개월을 다시 기다렸죠. 6개월을 기다렸는데 아니나 달라 한 몇 개월만, 지금 아직도 준비가 안 돼서 몇 개월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나보고 그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 다시 또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한번 양보해줘라 했더니 그 당시에 다시 3개월인가를 더 살고 나가고 났는데, 이 부동산이 투자가 좋은 게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가 좋았던 것이 아파트를 감정을 했을 때보다 아파트 가격이 우리가 낙찰받으면 올라가죠. 올라가고 난 다음에 팔을 때 되면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가격의 80%나 90%의 낙찰을 받아도 우리가 팔을 때쯤에는 가격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높게 질러서 써도 수익이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땅은 제기동이다 보니까 감정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갔고 또 집을 우리가 넘겨받다 보니까 그 월세도 줄 수 있었고 해갖고 우리 수강생이 이렇게 돼서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해갖고 한 몇 달 전에 잠시 와서 이것도 이렇게 해결이 잘 됐습니다. 이분이 이거 말고 대전 것도 하나 받은 것인데 대전 것도 좀 이렇게 받은 것인데 그게 재개발이 된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서 도장 찍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또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건물과 이 건물을 매각 지구의 토지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땅을 낙찰을 받고 건물 주인에게 우리 땅을 팔고 나오는 방법이 있고 그럴 땐 마진이 좀 적죠. 반대로 땅을 갖고 건물을 우리 걸 만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내가 땅을 낙찰받고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500만 원 이상 준 적은 없습니다. 500만 원 이상 준 적은 없는데 그런 정도를 우리가 넘겨받아서 그 다음에 제3자한테 파는 거죠. 사실 우리가 공투를 한 것이 청주시 우암동에 그 지별 세대로 리모델링 한 것이 우리가 낙찰받은 것이 있는데 그때도 땅만 낙찰받고 건물은 낙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주인한테다가 그 아들이 이제 상속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그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새로 만드는데도 그 건물을 200만 원 주고 매입을 했거든요. 매입을 하는데 소송을 하고 매입을 하는데 한 6, 7개월을 기다리고 나니까 부동산이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매매가 안 돼서 아직 한 1년, 지금 1년 반째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위치가 좋은 곳에는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싸게 매입을 해서 제3자한테다가 파는 것도 수익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건물 주인은 우리는 땅만 낙찰을 받으면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건물 주인도 힘을 못 쓰고 땅 주인도 힘을 못 쓰는데 땅 주인보다는 건물 주인이 더 힘을 못 쓰고 더더군다나 건물이 법정시장권이 없다면 더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을 싸게 매입을 해서 건물과 땅을 하나로 주인을 만들어서 다시 제3자한테 팔게끔 되면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무허가 건물을 우리가 산 거 아니에요? 무허가 건물을 샀으니까 우리가 무허가 건물을 파는 방법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양성화를 시켜서 파는 거고 하나는 양성화를 시키지 않고 무허가 건물 그대로 넘겨주는 것인데 자 무허가 건물을 우리가 팔을 때에 무허가 건물을 팔거나 사는 법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죠. 이 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 읽고 부동산 거래의 신고 거래 당사자는 다음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 계약일부터 체결일까지 30일 이내에 권리 대상인 부동산을 소재하는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허가 건물도 주인이 있으면 팔고 사는데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 보십시오. 무허가 건물이면 우리가 번지수가 있죠. 아까 여기 번지수가 있죠. 보면 번지수가 뭐예요? 제기동 137에 451이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같이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동대문구 제기동 137-451하고 몇 번지 지상에 있는 건물 약 몇 제곱미터를 매수자 누구, 매도자 누구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고 놓고 이제 실질적으로 등기부는 없으니까 등기 이전 할 건 없고 계약서 쓰고 돈 주고 받는 겁니다. 돈 주고 받고 난 다음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 계약서를 가지고 구청에 부동산 거래, 실거래 신고하러 가는 겁니다. 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진 않고 뭐만 봐요? 계약서에 있죠. 계약서에 얼마라고 써 있죠. 그 써 있는 거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건물이 1.1%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200만 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200만 원에 대한 1.1%를 취득세를 끊어줍니다. 영수증을 끊어주고 가서 취득세를 내십시오. 그러면 제가 무허가 건물을 200만 원 주고 사고 취등록세를 내가 냈지 않습니까? 그럼 취등록세를 내는 순간부터 그 건물의 주인은 난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재산세를 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따라서 지금도 무허가 건물을 내가 땅을 샀고 무허가 건물을 같이 공인중개사 땅에서 여기 제기동 땅에 이 땅 몇 평가 그 위에 있는 건물을 팔아주십시오 하고 공인중개사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럼 공인중개사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재산세 내고 있습니까? 예. 그럼 재산세 영수증 갖고 오십시오. 그 재산세를 낸 영수증을 보고 그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때 그 공인중개사는 그걸 매매를 하고 또 매매를 할 때도 땅 번지수 따로 써놓고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매매를 또 써갖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매매를 하게끔 되면 땅에 대한 취득세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그 무허가 건물을 그 사람이 내면은 그 사람이 또 취득세를 내고 제일 먼저 무허가 건물이라도 취득세를 내고 난 다음서부터는 그 다음서부터는 뭐냐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이 없어도 재산세를 내는 것으로서 그 사람이 주인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팔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경매에서 부동산에서 돈을 벌려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파는 거다. 무허가 건물을 내가 샀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야지 되거든요. 어떤 공인중개사는 무허가 건물을 팔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아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은 재산세 내고 있습니까 하시는 분인데 그 조금씩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제가 예전에 부여에 있는 건물하고 땅을 낙찰을 받았어요. 한 300평이 돼갖고 6천만 원 정도쯤 가는 거를 그 당시에 2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아갖고 한 4천만 원 정도에 팔아달라고 얘기해서 내가 한 공인중개사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더니 한 공인중개사가 와서 딱 보더니 보다 말고 기한 가더라고. 그거 얘기도 안 해. 왜? 한 50m 떨어진 곳에 고압선이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사는 고압선이 있는 걸 어떻게 파느냐고 그냥 포기하고 말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다른 부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논산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논산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가서 다 보더니 그 50m에 철탑이 지나간 것도 있는 걸 다 보고 원래 한 6천만 원이 가는 건데 여기에 있는 것은 한 4천만 원인데 철탑이 있어서 싸게 파는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 중개 계약서에 보면 특이사항에다가 50m 근처에 고압선이 지나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사는 사람도 인지하였음 이렇게 딱 적어놓고 파신 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 성격에 따라서 어떤 공인중개사는
아, 거기에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파느냐, 거기에 축사가 있는데 어떻게 파느냐고 아예 파는 거를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고압선이 지나가고 축사가 있다 할 때는 싸게 거래를 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그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그 계약서에 보면은 근처에 고압선이 50m 안에 지나간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매수자도 인식하였음. 이 딱 써놨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싸게 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무허가 건물인데 재산세를 이렇게 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걸 삼으로써 당신이 재산세를 내면서 이 무허가 건물도 당신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서 팔 줄 아는 공인중개사도 있고, 어떤 공인중개사는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팔입니까? 나한테 그런 거 팔아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시는 공인중개사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허가 건물을 낙찰을 받고 소송을 해서 우리가 샀는데, 사는 것까지는 다 했는데 사고 난 다음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허가 건물을 샀을 때는 우리가 취등록세를 내서 재산세를 내는 것을 확보를 해야지만이 주인으로서 팔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서 얼마의 낙찰을 받을까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샀을 때 얼마에 팔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얼마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에 사야 된다고 가격이 결정되시는 분은 경매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얼마에 어떤 식으로 팔다는 생각은 안 하고 눈치로 얼마를 써야 될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 2년 안에 경매를 했다가 돈 버는 줄 알고 왔다가 다 떠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파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기 전에 내가 이 부동산을 낙찰을 받았을 때 누구한테 얼마에 어느 정도에 팔 수 있는 것만 결정이 되고 나면, 그것만 파악하고 나면은 내가 얼마에 사면 돈이 얼마 나온다는 결정하고 그 가격에 입찰이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예요. 돈 못 벌 부동산을 왜 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사놓고 몇 년 기다리면 올라가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시대는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사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제가 보기에는 끝난 것이 아닌가. 사놓고 기다리는 것은 거기가 개발이 된다는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사놓고 기다리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놓고 기다려서 올라가는 시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끝이 났다고 보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경매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낙찰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지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또다시 한번 당부하고,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버스를 놓치면은 리무진이 오더라. 이런 마음으로 입찰하고, 오늘 떨어지면 내일은 더 좋은 물건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지 경매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